오늘 기조 강연의 주제는 디지털 전환 시대 데이터 사이언스와 데이터 경제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요즘 정말 많이들 이야기하죠. 국가 흥망을 좌우할 결정적 과학기술이라고도 하는데요. 오늘 강연을 해주실 김재수 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수 원장님은 30여 년을 키스티 연구자로 재직해 오셨고 현재 키스티 원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데이터 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키스티의 김재수 원장님을 모시고 오늘 유익한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럼 큰 박수로 김재수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스티의 김재수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해변의 도시 부산에서 우리 국회 도서관장님이신 임영우 관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라고 해야 되나요? 뭐 강연이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영광이고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희 키스티도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이제 20년 동안 함께 같이 해온 협력기관으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오전부터 계속 보셨겠지만 데이터라는 얘기를 어느 날보다도 많이 들은 하루일 것입니다. 근데 또 오후에 지금도 데이터 얘기를 또 하러 나왔습니다. 네,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데이터라고 하면 사실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금 핸드폰에서도 다 데이터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여기 모든 공간에 지금 무선으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요. 이거는 거의 현대의 시대는 공기하고 데이터는 똑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뭔가를 돈을 버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이런 환경 변화를 먼저 한번 보셔야 되겠다 해서 아시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이 연구 R&D 쪽에서는요, 이제 1세대 R&D부터 이제 4세대 R&D라고 봐요. 처음에 R&D라고 해야 되나 조사라고 봐야 되나 모르겠는데 모든 사물 현상을 관측해서 뭔가를 이제 조사 분석하고 이런 이제 1단계에서부터 뭔가 가설을 정해놓고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내요. 2세대 R&D는. 근데 3세대 R&D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나 그 직접 할 수 없는 가상의 현상을 만들어 놓고 컴퓨터를 중심으로 실험을 해요. 그게 이제 3세대 R&D인데 이 4세대 R&D의 특징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분석을 하다 보니 새로운 현상을 발견하고 잘못된 점을 증명해내는 그래서 4세대 R&D, 즉 산업적으로도 4차 산업혁명이지만 R&D에서도 4세대 패러다임이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오늘 또 계속 디지털 전환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고 올해 또 20차 학술정보협의회의 대표 또 그 키워드가 디지털 전환이 되겠고요. 사실은 데이터는 어떤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만을 가지고는 어떤 활용성이 없고 상호 관계를 해줘야 된다 해서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도시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도시 문제 해결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거에도 당연히 데이터가 그 해당에 중심이 서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또 COVID-19로 인해서 환경의 변화가 급속도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대면 비대면은 다 아시는 얘기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또 기술 산업적으로 봐도 지구이식 글로벌 이제 이 공급망에 대한 어떤 위기 이런 쪽에는 그야말로 어떤 학술적인 문제뿐 아니라 대부분의 산업, 경제, 정치, 국방까지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버렸죠.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디지털이라는 모든 첨단 기술이 모든 사회 환경을 바꾸고 우리의 이제 사람의 문화까지도 바꾸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설명은 드리겠지만 디지털과 그러면 데이터란 뭘지 한번 또 얘기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코비드-19 이후에 디지털 환경, 즉 데이터 측면에서만 봐도 사실 그 데이터의 양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는 거는 거의 175 테라바이트 이 정도 제타바이트 수준이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심히 보실 거는 이 커브가 엄청나게 이제 그 화살표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팬데믹 이후에 그 성장 속도를 뛰어넘는 그 생산량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글로벌 팬데믹은 우리가 자연스러운 성장이 아니라 그 코비드-19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증가가 되는 데이터의 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보셔야 되고 특히 한 2025년 정도를 이제 예상을 하는 게 이제 1인당 데이터에 대한 사용 건수 보시면요. 18초당
한 회 건으로 데이터를 쓰셔요. 개개인이 다. 그렇게 이제 되는 시기가 돼서 일일 데이터 접근 평균 횟수가 한 4,900회 정도? 25년 되면 여러분들이 다 평균 5,000번 정도는 데이터를 활용하시는 시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양적으로도 속도적으로도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데이터에 대한 주요국 이 동향들을 살펴보면요. 물론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아시아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미국이 빠르죠. 그래서 이제 법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 데이터 관련 정책, 그다음에 데이터 관련 이제 법 제도들을 상당히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연방이 있다 보니까 연방에서 이제 데이터에 대한 어떤 정책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 법률들을 굉장히 촘촘하게 잘 되어 있어요. 게다가 특징은 이 데이터에 대한 정책과 이런 법 제도를 적용을 시킬 때에는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예산관리국, 이제 OMB인데요. 예산관리국에서도 분명히 데이터에 관련된 정책과 제도를 신경을 씁니다. 결국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디지털 그리고 데이터를 구축을 하려면 그런 쪽에도 많이 갖춰져 있고 지금 특히 미국은 이제 민간 중심의 이제 데이터 전략들을 많이 구사하는 게 특징이라고 보고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물론 뭐 유럽 연합이 이제 주도를 하겠지만 각국의 그런 이 상황들이 많이 틀려서 사실은 이제 좀 정부 주도라기보다는 이제 민간 어떤 단체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들을 중심으로 이제 많이 되고요. 특히 유럽 데이터 전략이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사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데이터 전략이 좀 뭐라 해야 되나 강하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리고 특히도 정부에서는 데이터 정책을 산업이라든지 과학기술뿐 아니라 어떤 문화적인 컨텐츠까지도 이 데이터 정책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 정책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시아의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도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이 데이터 정책의 흐름을 한번 다시 보면 우리가 이제 1990년대까지 그 이전에는 행정전산망 사업 그리고 공공DB 사업 하면서 2000년대 초를 지나는데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를 구축하는 중심이었어요. 없는 데이터를 계속 만드는 구축 중심. 그러다가 이제 구축이 되니까 활용을 하려면 개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방의 어떤 정책으로 이제 전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활용하는 단계. 근데 현재는 지금 활용 단계가 무르익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아직도 활용 단계. 앞으로의 마지막은 아니고요. 앞으로의 단계는 데이터의 구축에서부터 가치 창출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말씀드린 데이터 경제라는 게 그래서 나오게 됩니다. 가치 창출을 통해서 비즈니스화하는 그런 부분으로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동향을 맞출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번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고 있고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것을 거기에 핵심도 모든 데이터다. 즉, 이 전체 부처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서로 상호간 수평적으로 연동을 시켜가지고 국민은 한 창구를 통해서 모든 부처에 있는 데이터를 공유하고 그걸 통한 서비스를 받는 게 바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주장이고요. 지금 이거는 인수위 발표 자료를 중심으로 해놓은 겁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핵심적인 기술들은 사실 AI 데이터 그리고 정보 시스템 인프라 그리고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서 아마 이게 민관 협동 과정을 통한 생태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어떤 강압적인 상하 관계로 뭐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어떤 생태계 형태가 좀 많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데이터 사이언스가요. 사실 오래전부터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얘기는 나왔었어요. 그래서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중요하고 핵심적인지는 잘 몰랐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 데이터 사이언스의 중요도가 많이 늘어났고요. 사실 미국의 이 레노라는 대학의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는요. 졸업생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졸업생이 없다는 얘기는 한 3학년 정도 되면 이미 다 실리콘밸리에서 다 잡아가요. 게다가 뭐 고액 연봉을 주면서 다 잡아가기 때문에 굳이 졸업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졸업생이 별로 줄어듭니다. 오히려 더 졸업생이. 그 정도로 데이터 사이언스는 연봉 수준도 높고 졸업을 안 해도 먼저 데려갈 정도의 중요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는요, 우리가 4세대 R&D를 견인하는 어떤 과학적 방법론 그리고 거기에 공학적 측면을 이제 믹스된 그런 이제 새로운 학문으로 이제 융합 학문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될 거고요. 실제 요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학적 측면은. 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의 정의를 하면 매우 복잡해요. 뭐 이것이 불변의 정의는 아니고요. 상당히 그 IT를 중심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경영학적인 측면의 학문도 필요하고 수학 그리고 사회과학까지도 아우르는 것이 데이터 사이언스의 영역이다. 물론 거기에 통계학이나 IT, 그 컴퓨터 사이언스가 기반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도메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AI는 기본적으로 다 안다 생각하고 또는 기반이 된다 생각을 하고 그 도메인 전문가가 오히려 AI와 데이터를 배우면서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데이터 사이언스의 핵심이 아닌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사이언스의 어떤 기술적 요소를 보면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구조화시키고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처리하는 절차들을 정의한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솔빙을 하고 날리지를 축적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에 필요한 기술과 배경들을 다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1970년대 컨퍼런스에서 이미 나왔던 용어긴 해요. 근데 그 용어들이 이제 컴퓨터 과학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테크놀로지 아니면 가시화 그리고 수학, 통계 이러한 그 학문적 그 관계를 통해서 현재까지 진행이 됐는데 그 학문들이 최근에는 이제 다 데이터 과학으로, 데이터 사이언스로 이제 융합, 통합이 되는 역사입니다. 사실 데이터 사이언스와 인공지능을 얘기를 하다 보면요. 뭐 인공지능은 따로 있고 데이터 사이언스는 또 따로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그거죠. 사실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 그 데이터 사이언스가 하는 그 역할이나 절차 중에 보면요. 항상 가장 처음이 바로 비즈니스의 이해예요. 그게 바로 도메인의 전문가가 그래야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를 더 확장시키고 활용이 더 확산이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처음에 첫 단계가 바로 비즈니스 이해예요. 도메인을 잘 알아야만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가 어떤 게 필요한 건지 그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을 해서 또 어떻게 분석 알고리즘을 내서 그 증명을 해낼 건지 뭔가 풀어버릴 그 문제를 풀을 건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에 활용하거나 아니면 정책 결정에 이제 이용하는 것이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 모델링인데요. 그게 몸통이에요. 데이터 모델링의 인풋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도메인에 대한 비즈니스 이해거든요. 그거 없이 계속 데이터만을 갖다가 그 축적시키고 모델링을 하면은 나중에 이제 비즈니스를 다시 보면 또 다시 구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그 시행착오를 데이터 하시는 분들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그 이 체계를 좀 알고 그거에 맞는 게 중요하다. 근데 사실 또 데이터도 데이터지만 인공지능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인공지능은요 우리가 알파고에서 시작을 한 것처럼 알고 계시는데 일반 국민은 거의 뭐 예전부터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붐이 일어난 것이지 그 인공지능의 기술은 예전부터 연구를 했었다. 근데 컴퓨터 기술이라든지 뭐 컴퓨터의 발달, 소프트웨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실현이 됐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가설을 정하고 논리적인 제시는 했었는데 실현을 못하다가 정보 기술이 발전이 돼서 이제 꽃을 피웠다. 알파고가. 근데 그 인공지능 기술 중에도 가장 핵심이 기계번역이고 또 기계번역 중에서도 딥러닝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을 얘기하게 되면 결국 종국에는 딥러닝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 이퀄 딥러닝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디 가도 지금 인공지능 기술이다 그러면 다 딥러닝입니다. 딥러닝의 대신 모델들이 다양할 뿐이에요. 뭐 시각지능, 언어지능, 뭐 청각지능 이런 거 할 때마다 좀 이 모델이 틀려질 뿐이지 거기에 근간을 이루는 이 핵심 원천 이론은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제 딥러닝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딥러닝 방법들 뭐 지도학습도 있고 아니면 비지도 아니면 강화학습 이런 분류를 하는데 그 종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떤 도메인의 비즈니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 더 적절하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측면에서도 더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데이터 테크놀로지입니다. 우리가 DT 그러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먼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 키스티 같은 경우는 DT 그러면 데이터 테크놀로지예요. 저희는 데이터 기관이다 보니까 데이터 테크놀로지로 DT라고 많이 쓰고 우리가 이제 그 국가 R&D를 분류할 때에도 6개 분야에 이제 큰 기술 분류를 하게 되는데 그 6T 분류, 정보통신 기술 또는 바이오 이런 기술 중에도 저희는 이제 7번째 분류가 과학기술 분류가 데이터 테크놀로지가 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사실 데이터 테크놀로지의 핵심 기술들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통계학, 또 빅데이터 분석,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그리고 데이터를 시각화, 특히 이제 데이터의 맹점이라고 보는 것이 약점이 잘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데이터를 보고 뭔가 인지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분석한 걸 가시화시켜야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데이터 테크놀로지 중에 하나다. 최근 들어서 머신러닝, 데이터 마이닝, 이제 인공지능도 마찬가지 데이터 테크놀로지로 저희는 또 분류를 합니다. 또 과학기술하고 데이터는 보면요. 사실 여기서 이제 그 마윈이 이미 2015년부터 데이터의 시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30년간은 데이터 테크놀로지로 먹고 사는 시대가 올 것이다. 우리나라 카카오 김범수 회장은 2019년에 결국 앞으로 10년은 데이터로 먹고 사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데이터 얘기를 하냐면 저희는 이제 정보화라든지 IT 얘기를 많이 하고 디지털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 사람들 얘기는 데이터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로 먹고 사는 세상을 30년, 10년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이렇게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례를 잠깐 이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봐도 이미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서도 뭐 사기 방지, 탈세 또는 보안, 의료, 재난 안전까지도 모든 데이터야 기반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 비즈니스에도 사실은 이 무언가를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하는데도 많이 이제 이용이 돼요. 그 중에서도 사실 한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구 회사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 이상 가구 회사는 아니에요. 데이터 플랫폼 회사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 현장에 가지 않아도 한샘은 이미 웹을 통해서 직접 디자인을 하고 모양을 만들어 놓고 배치도 다 해보고 그런 다음에 바로 하면 견적까지 나와요. 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결국 한샘도 이제는 플랫폼 회사로 바뀌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 특히 현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거는 이제 보스턴 다이너믹스가 이제 로봇 대표 회사인데 사실 이 회사는 잘해요. 모든 걸 잘하긴 하는데 거기까지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인공지능을 넣어서 자기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현대자동차는 이제 자동차 그룹이 아니라 이제는 지능형 모빌리티 회사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오토메이션을 떠나서 오토메이션을 뛰어넘는 자율적 행동, 그래서 오토노머스로 이제 변화하는 거기에 이제 시발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이키라든지 아니면 샤오미, 스타벅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전 세계적인 그 자율주행의 이 1위이긴 한데 더 최첨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테슬라는 전 세계를 지금 테슬라 차들이 돌아다니면서 온갖 사고는 다 내고 다녀요. 자, 그게 데이터의 힘인데요. 한 번 사고 난 데이터가 수집이 되기 때문에 테슬라 자율주행차는 한 번에 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더 이상 똑같은 사고는 안 냅니다. 그게 데이터의 힘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지금 테슬라는 구축을 하고 있다. 그걸 알고리즘을 아마 테슬라 자동차는 계속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이 될 겁니다. 실시간으로. 그래서 가장 안전한 차가 될 거고요.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케아 직방도 있는데 사실 이제 영진 전문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책맹 탈출 클럽 해가지고 이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상도 받았던 그런 건데요. 이게 이제 디지털 전환과 이제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렇게 한 사례가 또 이 도서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서비스는 뭐 항상 들으셨잖아요. 매일매일 들으시는데 여기서는 이제 중국의 AI 의사가 실제 그 의사면허 시험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인공지능 연구자, 저도 연구자인데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년 뒤에는 AI 연구자가 아마 제1저자로 나올 것이다. 그래 놓고 인간을 제2저자, 공동저자로 아마 부르는 날이 20년 뒤에 온다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과 인공지능 간의 이 공존, 공생이 돼야 되는 시대가 올 거고 또 이런 도구, 즉 과학기술, 기술이 사회를 바꾸고 어떤 규율을 바꾸는 사람의 그런 것까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몇 장은 이제 저희 키스티가 데이터 기반의 사회 또는 국가 현안에 대한 문제를 푸는 그런 사례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어떤 침수, 이번에도 이제 태풍 때문에 이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이제 침수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후, 대중교통, 미세먼지, 지진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대안들도 이제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해결하는 시대가 됐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잘하면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 사회 문제 해결도 돼요. 아까 이전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정해진 그 관측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촘촘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뭐 구단위, 동단위만 되기 때문에 실제 아이들이 아침에 등굣길에 가는 거기가 사실 미세먼지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뭐 다른 그래서 이 실험도 많이 해요. 그래서 버스에다가 미세먼지 측정기 달아놓고 구체적인 그런 거를 다니고 그래야만 아침에 살수차들을 지자체에서도 살수차를 그러면 어디로 가서 몇 시에 뿌리지 물을 그러면 아이들이 등교할 그 길에 뿌리는 게 낫잖아요. 미세먼지가 많으면 이제 그런 하나하나의 그 의사결정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자체에서도 장애자에 대한 차량 탑승, 이동 뭐 이런 것들을 하나의 그 원스톱으로 연결을 하는 데에도 결국 데이터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슈퍼컴퓨터 그러지만 거기에 핵심도 또 데이터예요.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모델링이 안 되고 어떠한 계산도 안 돼요. 그래서 데이터가 기반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 슈퍼컴퓨터를 쓰는 이유고 그러다 보니 이제 폐암의 원인까지도 막 규명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지능화되고 데이터가 많고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 수준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질병 패턴 같은 경우 이게요. 그 거의 100만 이상의 데이터를 갖고 이것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병원 이런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병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무슨 병이 있었고 한 병력의 이력이 있어요. 그걸 쫙 추적을 무수히 많은 분들하고 해봤더니 질병의 패턴이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앞으로 무슨 병에 걸릴 확률이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 됐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이렇게 통계를 내봤는데요. 42% 정도가 데이터 사이언스를 이해하고 있고 그에 맞는 데이터 레드니스는 53%밖에 안 된다. 거의 한 20%밖에 지금 인식이 안 됐다는 거고요. 저희 키츠에서도 한번 연구 데이터도 분석을 해봤는데 결국 그런 거예요. 이 수치적인 보다도 필요하다는 건 느끼는데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고 내 연구 데이터를 그러면 남들한테 공개를 해줄까 하면 또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이게 굉장히 좀 이 문화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연구자들끼리도 데이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공유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튼 좀 숙제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사이언스로 봤을 때는 이제 디지털 생태계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가 주로 하는 일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저장하고 처리하고 분석하고 결국 이제 도메인에 활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프로세스들 그러면 그거에 따른 기술들이 있어요. 수집할 때는 크롤링도 해야 되고 또 IoT 센서에서 직접 받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수집 기술들이 필요하고 수집된 것을 구축하고 이제 관리하려면 요즘 뭐 클라우드라든지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들이 많이 되겠죠. 근데 요즘 워낙 방대한 데이터들이 나오다 보니까 모든 데이터를 다 중앙으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도 각각 그 브랜치에서 이미 처리할 건 다 처리해가지고 보내는 그런 경량화 기술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관련된 뭐 엣지 컴퓨팅이라든지 오토 레이블링 같은 거 특히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경우 이 레이블링 한다는 얘기는 이제 가공하는 거잖아요. 기계학습이 가공하는 건데 일론 머스크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직원들 같이 하고 있는 직원들의 AI 기술자들을 한 1000명을 잘랐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죠, 최근인데. 그래서 봤더니 이미 라벨러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또 기계학습도 돼 있고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사람이 라벨링을 할 거냐. 그래서 오토 라벨링을 다 시키겠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미. 그래서 앞으로 라벨링도 사람의 힘을 얻지 않고 이제 학습을 많이 시켜놓으면 오토 라벨링까지 가능하다. 이런 시대까지 왔어요. 그리고 비즈니스 측면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데이터 사이언스는 나갈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이제 비즈니스 고려 사항들인데요. 어떤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냐 그러면 그 비즈니스의 요구 사항대로 해야죠. 그 침수 문제를 풀을 때에도 어떤 데이터를 그러면 가져와야 되냐면요. 그러면 뭐 기상 데이터 이런 거는 기본이 되겠죠. 근데 이 침수라는 게 매우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거 하면서 좀 배웠는데 3차원이에요. 지하 그리고 지상 딱 지표 그다음에 지상. 그래서 3차원 3D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이미 기상이나 이런 데이터는 많이 있어요. 근데 지상의 데이터는 대부분이 지자체나 국토부가 갖고 있어요. 어디는 도로이지만 어디는 또 나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같은 강수량이라도 스며드는 것과 그대로
도로에 흘러내려는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그것을 결국 미적분으로 푸는 것밖에 없는데, 그럼 또 지하를 내다보면 지하에는 하수도의 이 굵기가 다 틀려요. 그래서 얼만큼 내리면 얼만큼 빠져나가는 게 이게 미적분이잖아요. 그래서 미적분 논리 하나만 가지고 대신 데이터를 많이 쓴 거예요. 국토부 데이터, 그다음에 하물며 이 이동 데이터까지 썼어요. 이동 데이터라는 것이 이제 보통 SKT나 이제 LG 아니면 KT에서 이제 하는 건데, 보통 한 3, 4개월치를 했는데 거의 1억 원 수준으로 인천시만 하는데도 그 정도로 이제 사다가 쓸 정도로 이 뭔가 하나의 문제를 푸는 데는 복합적인 데이터가 다 필요하다는 걸 저희는 경험을 했습니다. 즉 수집할 때에도 비즈니스에 대한 영역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그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도서관 같은 경우도 잘 보시듯이 이제 많은 그 설문이라든지 아니면 통계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도 개선을 하고 새로운 이제 서비스 창출을 해내요. 근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설문과 통계에 이제 기반했다면 앞으로는 로우 데이터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발생되는 그 이 데이터들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거죠. 디지털 전환을 해야 모든 기기라든지 이런 데에서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그 데이터를 그대로 원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 방문의 어떤 편의성을 봤다. 그러면 설문을 하게 돼요. 너는 몇 번에 1년에 몇 번 왔냐? 버스 타고 왔니? 택시 타고 왔니? 뭐 이러잖아요. 그걸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심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그 사람의 개인 데이터 허락만 받으면 SKT나 KT에서 다 갖고 있는, 알고 있는 데이터예요. 이동 데이터. 그분이 언제 우리 도서관 온지는 KT나 SKT에도 물으면 더 잘 알아요. 그거를 우리는 설문해서 오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하나의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건데, 그만큼 로우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더 드리고, 그래서 그러려면 하나하나 입력이 안 되잖아요.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자동으로다가 이렇게 이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 게, 그래서 디지털 전환은 물러설 수 없는 현재 상황으로 직면했다. 그런 말씀을, 도서관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사이언스 얘기는 많이 드렸고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그러면 데이터 사이언스가 데이터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데이터 경제라는 말은 사실 정의도 영원한 정의는 아니에요. 근데 현재로 이제 리아에서 2018년에 정의를 저 정도로 했고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가 활용하기 쉽게 자유롭게 흘러다녀서 타 산업 발전, 여기 중요한 건 타 산업 발전의 촉매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그리고 서비스를 창출하는 그런 거에 데이터가 역할을 한다, 앞으로는. 그래서 경제의 기반으로 데이터가 간다 해서 이제 데이터 경제, 데이터 이코노미가 얘기가 되는 거고요. 사실은 뭐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이제 WEF 세계 경제 포럼이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데이터 생태계, 디지털 생태계 또는 데이터 경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개발을 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기존의 서비스도 개선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경제를 견인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생산하고 제공하고 소비하고 그다음에 최종 수요자, 그다음에 그것을 선순환 체계에서 이제 다시 데이터 생산자로 돌아가는 그런 그 데이터 경제의 가치 사슬, 가치 창출 세계 그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여기서 경제적 가치라고 했을 때에는 신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데 개선이 데이터가 쓸 수도 있지만 생산성이나 아니면 효율을 높이는 그런 쪽도 될 수도 있고, 하나는 완전 서비스 제품의 서비스 질적 개선까지도 이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그만큼 커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데이터 산업 자체의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증가가 하고 있어요. 거의 7, 8% 이상 이제 증가가 되고 있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도. 그래서 국내뿐 아니라 미국, 유럽, 중국, 일본도 이 데이터 산업 육성하기 위해서 매우 열을 올리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말씀드린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해서 어떤 그 데이터 경제로서의 그 현인까지도 하는데, 사실 성공적으로 하려면 데이터 활성화 전략이 가장 중요하고요. 전략적인 부분, 그다음에 더 중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를 할 수 있는 노력들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하나하나 중요한 구성원이에요. 근데 또 데이터는 공개는 해야 되지만 보안이라든지 어떤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넘어야 될 우리의 허들이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뭐 암호 체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식별 체계를 통해서 그런 걸 이제 피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제조뿐 아니라 헬스케어, 에너지, 농업, 특히 농업 같은 경우도 많이 활용하고요. 그래서 아마존은 이제 더 이상 이 오픈마켓 또는 그런데 데이터 기업이에요. 데이터 테크놀로지 기업이라고 스스로들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항상 고객을 1순위로 하고 그 다음이 데이터예요. 물론 이제 시간상 앞에 부분 초창기에 그 오픈마켓서부터 얘기를 쫙 드리면 실감이 오실 텐데 결국 그들이 주장하는 거는 데이터에 집착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아마존은 이미 데이터 테크놀로지 기업입니다. 그리고 LG는 생략을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모든 조직들을 다 유연한 조직으로 애자일 조직으로 바꾸면서 데이터 기반으로 다 넘어가는 상태고요. 그리고 데이터 경제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잠깐 보면요. 기존 사업에 대한 어떤 제품을 스마트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산업 간 연계를 하게 돼요. 근데 데이터 경제가 무르익게 되면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져요. 디지털 생산하는 어떤 기업들, 그리고 데이터 기반한 신제품 개발, 산업 간의 어떤 경계가 이제는 무너지는 초월이 되는 그런 뉴 노멀의 이제 시대, 뉴 노멀의 경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플랫폼들, 데이터 경제를 기반으로 하려면 플랫폼들이 많이 필요한데 각국에서도 저렇게 플랫폼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개인 마이 데이터, 공공 데이터, 민간 데이터, 그리고 기업에 있는 데이터조차도 통합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이 플랫폼 정부를 통해서 혁신적인 비즈니스가 창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키스트에도 오픈 액세스 그리고 국가 이제 오픈 데이터, 오픈 콜라보레이션 하기 위한 사이언스 온 그리고 국가 R&D 30조의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는 NTIS 이렇게 4대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단계별로 이용하실 수가 있겠는데 처음에는 뭐 효율 향상에 이용을 하거나 문제 예측, 그 다음에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단계가 바로 데이터 비즈니스 쪽으로 해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신사업을 만드는데 이제 데이터가 활용이 되는 마지막 단계가 돼야만 이제 데이터 경제를 이룩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데이터 경제적 가치는 뭐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실은 이 데이터의 완전성과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독점성.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정확해야 되겠죠. 참고하시고요. 이건 사실 데이터는 구축에서부터 활용이 중요한데 그래서 구축은 저희가 상당히 수익권에 올라와 있어요. 한 4등 정도 돼요. 근데 5등 정도 되는데 활용 능력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근데 이 데이터의 활용 능력이 높으면 국가 경쟁력도 높아진다라는 그래프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활용 능력은 31인데 그러다 보면 이제 국제 경쟁력도 같이 떨어지는 데이터로 본 마지막 부분이에요. 거의. 그래서 이 공간의 도서관을 넘어서 이제 플랫폼으로서 우리가 도서관이 이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가운데 이렇게 보면 시티즌 사이언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마 우리가 이제 시티즌 사이언스가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이 돼가지고 이 도서관이 그 시티즌 사이언스의 어떤 발판,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의 이제 이 그림을 넣었고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지혜로 살았고 지식이 축적됐으면 더 잘 살았어요. 그래서 정보화 시대를 맞았는데 지금은요,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승자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는 생활 속에 어떤 데이터인이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인데요. 제가 일전에 그 영국 아일랜드에 갔었습니다. 이 도서관 너무 아름다웠고요. 그 역사가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앞에서 있는 사람이 전데요. 너무 감동이었고 정말 그 이 진보와 이 후퇴는 종이 한 장 차이 같아요. 그 선을 하나 넘느냐 마느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도 여러 오만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데이터 축적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보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